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제가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보겠죠.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는 않은지.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 심장은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지 오래니까요. 여기 거대한 무덤 같은 집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 남들은 성공한 은퇴자의 여유로운 안식처라 부르지만 저에게 이곳은 그저 숨만 쉬는 감옥일 뿐입니다. 주인공 김진태 씨를 소개하죠. 올해 나이 65.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전무로 퇴임했고 아내와는 3년 전 사별했습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지만 출가시킨 지 오래죠. 그의 하루는 지독하리만치 똑같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직업병처럼 몸에 밴 습관입니다. 더 이상 출근할 곳도 결제해야 할 서류도 없는데 눈은 어김없이 새벽에 떠집니다. 텅 빈 거실로 나옵니다. 60평 남짓한 아파트가 주는 공허함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소리가 마치 너는 왜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느냐고 타박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여보, 나 일어났어. 대답 없는 인사를 건네고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립니다. 한때는 비서가 타주던 커피 아니면 입에도 안 댔는데 이제는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 게 가장 큰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서늘함. 그것이 김진태 씨가 마주하는 매일의 아침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돈 많고 건강한데 뭐가 걱정이냐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라고. 하지만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혼자 치는 골프가 무슨 재미이며 혼자 떠나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남은 건 통장에 찍힌 숫자들과 점점 굳어가는 관절,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뿐입니다. 차라리 가난했다면 먹고 살기 바빠서 외로움 따위 느낄 새도 없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입니다.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죽은 집의 생기가 도는 시간입니다. 딸 지은이 반찬통을 양손 가득 들고 들어옵니다. 아빠 식사는 하셨어. 내가 공국 끓여왔으니까 데워 드셔. 청소 좀 하고 살라니까 이게 뭐야. 먼지 쌓인 거 봐. 지은의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평소라면 귀찮았을 그 잔소리마저 진태에게는 그리운 사람의 소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식탁 위에 무언가를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문화센터 팸플릿입니다. 형형색색 의촌스러운 디자인. 진태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게 뭐냐? 아빠,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 언제까지 엄마 생각하면서 청승 떨 거야? 친구분들 보니까 댄스 스포츠도 배우고 서예도 하더만. 여기 집안 문화센터야. 내가 등록해놨으니까 무조건 가. 진태는 헛웃음을 짓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춤바람이냐? 남사스럽게. 지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남사스러운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야. 아빠, 이러다 치매 와. 나 아빠 병수발 들기 싫어. 제발 딸 소원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가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 눈물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늙은 아버지가 짐이 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알았다가 마. 간다고. 진태의 대답에 지은의 표정이 그제야 밝아집니다. 그래, 옷도 좀 화사하게 입고.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귈 수 있대. 친구라. 진태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는 곧 적이었고 동료는 곧 경쟁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와서 친구를 사귀라니 너무 늦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위해 진태는 그 촌스러운 팸플릿을 집어듭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초대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오후 2시, 진태는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입니다. 우산을 접으며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뽕짝 리듬의 음악 소리. 진태는 다시 돌아갈까 수십 번 고민합니다. 평생을 정장 차림으로 고급 호텔과 회의실만 드나들던 그입니다. 이런 시끌벅적하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그에게 있어 외계 행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교실 문을 엽니다.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칩니다. 땀 냄새와 파스 냄새, 그리고 짙은 화장품 냄새가 뒤섞인 공기. 형광색 쫄쫄이 옷을 입은 아줌마들과 배가 나온 아저씨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태는 순간 현기증을 느낍니다. 잘못 왔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구석 자리에 있는 의자를 찾아 몸을 숨깁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진태의 모습은 마치 까마귀 떼 속에 들어온 백로처럼, 아니 백조무리에 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질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저 양반은 뭐하러 왔대? 양복 입고 춤추러 왔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진태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미쳤지. 여길 오라고 한 지은이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TV나 볼걸.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교실 앞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소란스럽던 교실이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진태도 무심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멈칫합니다. 회색빛으로 가득했던 그의 시야에 강렬한 붉은색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빨간 힐, 발목을 감싸는 얇은 스트랩, 그 위로 뻗은 하얀 종아리. 강사 서영입니다. 올해 나이 32. 이 낡은 문화센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젊고 생기 넘치는 여자입니다. 검은색 연습용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목구비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연 있어 보이는 눈빛. 진태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킵니다. 안녕하세요. 탱고 반 강사 이서영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목소리마저 차분하고 매력적입니다. 보통의 에어로빅 강사들처럼 악을 쓰거나 과장된 하이톤이 아닙니다. 마치 심야 라디오 DJ처럼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목소리입니다. 서영의 시선이 교실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진태에게 머뭅니다. 진태는 황급히 시선을 피합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쿵쿵 뜁니다. 서영이 또각또각 걸어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진태의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춥니다. 진태의 코앞에 붉은 구두가 멈춥니다. 고개를 들자 서영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회원님, 옷이 너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다음부터는 편한 복장으로 오세요. 다정한 말투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습니다. 진태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합니다. 아, 예, 처음이라서. 일어나 보세요. 제가 기본 스텝 알려드릴게요. 서영이 손을 내밉니다. 하얗고 가녀린 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증명하는 훈장 같은 굳은 살. 진태는 망설입니다. 이 손을 잡으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서요. 잡으세요. 넘어지지 않게 제가 받쳐드릴게요. 제가 받쳐드린다는 말. 평생 누군가를 부양하고 책임지며 살아온 진태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받쳐주겠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위로였습니다. 홀린 듯 그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니, 뜨겁습니다. 죽어있던 혈관에 피가 도는 느낌입니다.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자극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30년 만입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아본 것이 이 낯선 감각, 이 불온한 떨림. 진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단순한 당혹감인지 아니면 잊고 살았던 수컷으로서의 본능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짝을 지어 움직입니다. 진태는 뻣뻣하기 그지없습니다. 관절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고 스텝은 꼬이기 일쑤입니다. 자꾸만 옆 사람 발을 밟고 박자를 놓쳐 허둥댑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왕년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내가 고작 이깟 춤 하나 못 춰서 쩔쩔매다니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진태의 허리를 감쌉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서영입니다. 회원님 힘 빼세요.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서영이 진태의 등 뒤에 밀착합니다. 그녀의 가슴이 진태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진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코끝을 스치는 땀 냄새와 섞인 묘한 향수 냄새. 모든 감각이 곤두섭니다. 저한테 몸을 맡기세요. 제가 리드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서영이 진태의 손을 잡고 이끕니다. 오른발 왼발 퀵퀵 슬로우. 신기하게도 그녀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니 발이 꼬이지 않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진태는 거울 속을 봅니다. 잔뜩 굳어있는 늙은 남자와 그 남자를 뒤에서 안고 있는 젊은 여자.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주변 아줌마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어머, 저 선생님은 왜 저 할아버지만 붙잡고 있어? 새로 와서 챙겨주는 거겠지. 돈 많아 보이잖아. 양복 입은 거 봐. 수군거림이 진태의 귀에 꽂힙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서영을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이다. 수업의 일환일 뿐이다. 스스로를 세뇌시켜보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온기에 더 기대고 싶어집니다. 외로웠으니까요. 사람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으니까요. 그 찰나의 순간, 진태는 서영의 눈을 봅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태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이 진태를 더욱 흔들어 놓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늙은이가 아닌 춤을 배우러 온 한 명의 남자로 대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진태의 자존감을 바닥에서 끌어올립니다. 1시간의 수업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소리가 멀어집니다. 진태는 가방을 챙겨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긴장을 해서입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습니다. 이 낯선 자극으로부터 도망쳐서 안전한 감옥인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창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건물을 때립니다. 우산을 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원님. 진태가 멈칫합니다. 돌아보니 서영이 연습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진태가 어색하게 묻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막 속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웁니다. 오늘 너무 무리하셨어요. 몸이 많이 굳으셨더라고요. 그대로 가시면 내일 몸살 나실 거예요. 걱정해주는 말투지만 어딘가 모르게 끈적한 뉘앙스가 묻어납니다. 진태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파스 붙이면. 잠깐만 들어오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진태가 되묻습니다. 풀어준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뭉친 근육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서영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진태를 향합니다. 스트레칭 좀 하고 가시라고요. 그냥 가시면 정말 큰일 나요.
문맥상으로는 분명 건전한 제안입니다. 강사가 회원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말. 하지만 진태의 본능은 경고등을 켭니다. 위험하다. 이 문턱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거절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진태의 발은 바닥에 본드를 붙인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건 정막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주는 긴장감이 마약처럼 달콤하기 때문일까요? 진태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목을 대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서영이 놓치지 않고 봅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칩니다. 들어오세요. 커피도 한 잔 드릴게요. 서영이 몸을 돌려 연습실로 들어갑니다. 진태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릅니다.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연습실 안은 바깥보다 어둡습니다. 비가 와서인지 눅눅한 습기가 차 있습니다. 서영이 조명을 낮춥니다. 너무 밝으면 눈 아프시죠? 은은한 조명 아래 서영의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진태는 가방을 끌어안고 쭈뼛거리며 서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서영이 의자를 가리킵니다. 진태가 조심스럽게 앉자 서영이 그 뒤로 다가옵니다. 차가운 손이 진태의 목덜미에 닿습니다. 흠칫. 진태가 몸을 떱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서영의 손가락이 진태의 어깨 근육을 꾹꾹 누릅니다. 아픈데 시원합니다. 고통과 쾌락 그 경계에 있는 감각입니다. 선생님, 네 회원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습니다. 진태가 쥐어짜듯 말을 뱉습니다. 서영의 손길이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태의 귀 옆으로 얼굴을 가져갑니다. 그녀의 숨결이 진태의 귓바퀴를 간지럽힙니다. 남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여긴 지금 우리 둘뿐인데. 서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하며 실내를 비춥니다. 그 순간 거울을 통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진태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욕망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늙은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서 묘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이것은 춤일까요? 아니면 덫일까요? 서영이 연습실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어락 잠금 장치를 돌립니다. 철컥. 금속성이 정막을 가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서영이 다시 진태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입술을 뗍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위험하잖아요. 진태는 숨을 멈춥니다. 다음 말이 무엇일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서영의 붉은 입술이 달싹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회원님. 쾅. 천둥 소리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울립니다. 진태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떤 관계는 시작부터 불길한 예감을 동반합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소용돌이가 치고 있죠. 65세 김진태 씨의 인생에 서영이라는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이것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축복일지 아니면 파멸을 부르는 재앙일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멈춰있던 그의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고 빠른 속도로 말이죠.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빗소리가 그들의 비밀을 감춰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은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1cm입니다. 타인의 체온이 내 몸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숨결이 피부에 내려앉지만 결코 섞이지는 않는 거리. 탱고에서는 이 거리를 신성한 간격이라 부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간격이 지옥 같은 인내를 요구하는 고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춤이라는 명분 아래 그 위태로운 1cm의 줄타기를 시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진태 씨는 서영 씨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연습실이라는 밀실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밤 우려했던 육체적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태 씨의 이성이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리적인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진태 씨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끓어오르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있는 문화센터 수업. 그 시간이 진태 씨에게는 일주일 중 유일하게 숨을 쉬는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숨이 막히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그 위험한 질문을 품은 채 제2장의 막을 올립니다. 오후 3시의 연습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길게 들어와 먼지들과 춤을 춥니다. 오늘은 탱고의 기본 동작인 아브라소를 배우는 날입니다. 스페인어로 포옹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고 걷는 동작입니다. 서영 씨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진태 씨 앞으로 다가옵니다. 자, 회원님. 저를 보세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서세요. 상체는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파트너에게 무게를 실어주세요. 서영 씨의 지시대로 진태 씨가 자세를 잡습니다. 하지만 뻣뻣하게 굳은 어깨는 좀처럼 펴지지 않습니다. 어색함과 긴장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온몸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서영 씨가 한숨을 내쉬며 다가옵니다. 제가 리드할게요. 그냥 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녀가 진태 씨의 오른쪽 팔을 들어 자신의 등 뒤로 넘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손을 진태 씨의 어깨에 올립니다.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소멸합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고 허벅지와 허벅지가 스칩니다. 진태 씨는 숨을 멈춥니다. 이것은 춤입니다. 분명 스포츠이고 예술입니다. 하지만 진태 씨의 뇌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건 포옹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내 품에 안겨 있다. 그 원초적인 자각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서영 씨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머스크 향. 그 향기가 진태 씨의 뇌리에 깊게 박힙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릅니다. 정면을 보자니 그녀의 눈과 마주칠 것 같고 아래를 보자니 그녀의 붉은 입술이 보입니다. 진태 씨는 애써 먼 산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합니다. 회원님, 저 피하지 마세요. 서영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저를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냥 파트너로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여자로 보지 말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진태 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맞닿은 가슴을 통해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전해집니다. 쿵쿵쿵. 그 리듬이 진태 씨의 심장을 자극합니다. 불규칙하게 뛰던 노년의 심장이 점차 그녀의 박동에 맞춰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발을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서영 씨가 뒤로 물러나면 진태 씨가 앞으로 나갑니다. 진태 씨가 물러나면 서영 씨가 파고듭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고 다시 내어주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기묘한 쾌감. 내 공간을 누군가에게 허락한다는 안도감. 평생을 고독한 성주처럼 닫힌 성에서 살아온 진태 씨에게 이 침범은 당혹스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입니다. 거울 속을 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와 그 품에 안긴 젊은 여인.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며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사제지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노욕에 사로잡힌 늙은이와 그를 이용하는 꽃뱀이라고 할까요? 진태 씨는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 따위 잊고 싶습니다. 그저 이 따뜻한 온기 속에 조금만 더 머물고 싶다는 욕망뿐입니다. 1cm의 거리. 그것은 진태 씨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동시에 무너뜨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의 거리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하는 복도. 진태 씨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자판기 앞에서 쉬고 있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김진태 씨 말이야.
저번에도 수업 끝나고 남았다며. 강사 그 여우 같은 게 아주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구만. 듣기 거북한 목소리입니다. 동네 소문의 근원지라 불리는 박 여사입니다. 옆에 있던 최 여사가 맞장구를 칩니다. 말도 마. 내가 봤는데 차도 태워주더라니까. 그 비싼 외제차 있잖아. 강사가 차가 없어서 태워주는 거라는데 핑계지 핑계야. 노인네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는 거 아니겠어. 젊은 게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니까. 아이고 김진태 씨도 그렇지. 나이 먹고 주책이야 딸뻘 되는 애한테 뭐하는 짓이래. 집에 있는 딸이 알면 뒤집어질걸. 비수 같은 말들이 진태 씨의 가슴에 꽂힙니다. 주책, 노욕, 돈. 사람들이 보는 두 사람의 관계는 그저 더럽고 추잡한 스캔들일 뿐입니다. 진태 씨는 주먹을 꽉 쥡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그저 순수하게 춤을 배우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서영 씨에게 느끼는 감정이 정말 순수한 제자의 마음뿐인가?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흑심을 부정할 수 없기에 진태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돌아보니 서영 씨가 서 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입니다. 그녀 역시 그 대화를 모두 들은 모양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진태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처자가 이런 모욕을 듣게 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서영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진태 씨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이 관계에서 잃을 것이 명예뿐이지만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태 씨는 다음 수업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모욕감보다 더 큰 감정. 바로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중독 같은 그리움이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비겁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음 날 진태 씨는 백화점에 있습니다. 여성 구두 매장 앞입니다. 진열된 붉은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번 서영 씨가 신고 있던 낡은 구두가 떠오릅니다. 굽이 달아 위태로워 보이던 그 구두. 그는 홀린 듯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원이 상냥하게 묻습니다. 선물하시게요. 사모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아닙니다. 그냥 딸아이 선물입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이제는 거짓말에 익숙해진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사이즈 235. 그녀의 발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언제부터 그녀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계산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듭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걸 주면 그녀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늙은이의 수작이라며 경멸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는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동정이든 연민이든 무엇이라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그저 고단한 그녀의 발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날 오후 진태 씨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강사 대기실 문 앞에 쇼핑백을 몰래 두고 옵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소년처럼 가슴을 졸이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합니다. 수업 시간에 서영 씨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발에는 진태 씨가 선물한 새 구두가 신겨져 있습니다. 진태 씨를 보며 살짝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한 방에 어제 들었던 모욕적인 소문들도 밤새 괴롭히던 죄책감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편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태 씨에게 치사량을 넘은 아편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왜 좋냐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춤을 추며 발끝으로 전해지는 감각만으로 대화합니다. 새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또각또각 소리가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연습실을 채웁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비밀을 공유한 위험한 공범 말이죠.
계절은 늦가을로 접어들고 가을비가 지겹도록 내리는 날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 진태 씨는 건물 입구에서 서성이는 서영 씨를 발견합니다. 우산이 없는지 하늘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추위에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될까요? 더구나 이미 마음을 뺏긴 진태 씨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를 그녀 앞에 댑니다. 조수석 창문을 내립니다. 타요, 데려다 줄게요. 서영 씨가 망설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누군가 볼까봐 두려운 눈치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비 냄새와 그녀의 향기가 뒤섞여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내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닦아내지 못합니다. 진태 씨는 애써 운전에만 집중합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흐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근처 역까지만 태워주세요. 서영 씨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진태 씨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봅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녀를 울린 걸까요? 묻고 싶지만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회원일 뿐이니까요. 차가 신호 대기에 걸려 멈춥니다. 정적을 깨고 서영 씨가 입을 엽니다. 회원님. 아니, 진태 씨. 처음으로 그녀가 이름을 부릅니다. 회원님이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진태 씨라는 남자의 이름을. 네, 말씀하세요. 진태 씨는 앞만 보고 대답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녀가 울고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건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툭 하고 던진 질문이 진태 씨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외로움. 그것은 진태 씨가 65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싸워왔고 가장 많이 져왔던 상대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영 씨를 봅니다.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을 잇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는 자꾸만 무너져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내일 눈 뜨는 게 무서워요. 그녀의 고백은 진태 씨의 그것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괴종식의 소리를 듣는 남자와 비오는 거리에서 갈 곳을 잃은 여자. 두 사람은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고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동료입니다. 진태 씨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릅니다. 어설픈 위로는 독이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저 침묵으로 그녀의 말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내가 듣고 있다는 뜨거운 공감입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진태 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에 오직 이 차와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차는 서영 씨의 집 근처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진태 씨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진태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진태 씨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차 안이 세상의 비난과 시선으로부터 안전한 유일한 도피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기, 진태 씨. 네. 넥타이가 비뚤어졌어요. 서영 씨가 손을 뻗습니다. 진태 씨가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손이 턱 밑으로 들어옵니다. 하얀 손가락이 진태 씨의 넥타이를 잡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매듭을 풉니다. 그리고 다시 꼼꼼하게 조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하는 아내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한 손길입니다. 진태 씨는 숨을 멈춥니다. 그녀의 손등이 셔츠 위로 스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아니, 유혹보다 더 무서운 위로입니다. 당신을 챙겨주고 싶다는, 당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 잡아주고 싶다는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매듭을 다 지은 서영 씨의 손이 멈춥니다. 하지만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진태 씨의 왼쪽 가슴, 정확히 심장이 뛰는 그곳에 머뭅니다. 툭, 툭, 툭. 옷감 너머로 진태 씨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집니다. 서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영겁과도 같은 3초의 정적. 진태 씨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서영 씨의 눈빛은 깊은 우물 같습니다. 그 속에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깊고 어두운 우물. 그녀가 속삭입니다. 이제 좀 반듯해졌네요. 그 말은 넥타이를 향한 말일까요? 아니면 비뚤어진 진태 씨의 마음을 향한 말일까요? 서영 씨가 손을 거둡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갑니다. 진태 씨는 그녀를 잡지 못합니다. 잡고 싶어서 팔을 뻗으려 했지만 차마 뻗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진태 씨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손길이 화상처럼 남아 뜨겁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단순한 연민이나 호기심으로 포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재앙처럼 파괴적이고 기적처럼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1cm의 거리. 그것은 안전장치이자 동시에 기폭장치였습니다. 오늘 밤 그 빗장이 풀렸습니다. 서영 씨의 손끝이 진태 씨의 심장을 건드린 순간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문화센터의 소문은 더 흉흉해질 것이고 세상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감정은 꺼질 줄 모릅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거세게 타오를 뿐이죠. 진태 씨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서영 씨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이 밤이 지나면 그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닥쳐올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죄. 그 달콤한 형벌을 받게 될 두 사람의 이야기. 부디 이 위태로운 연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동시에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가는 가장 은밀한 감옥이기도 하죠. 진태 씨에게 집은 후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오직 죽은 아내의 추억과 자신의 고독만이 존재하는 성역. 그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견고한 성벽에 오늘 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진일까요? 아니면 파멸이라는 이름의 해일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빗장은 풀렸고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은 문턱을 넘었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문을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그 찰나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알았다면 과연 진태 씨는 그날 밤 인터폰을 들었을까요? 새벽 2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 이성이 잠들고 본능만이 깨어있는 그 위험한 시각에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성역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한 여자가 구원을 요청하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 숨막히는 밤의 기록을,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 서영 씨의 집 앞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쾅쾅쾅.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울립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고함 소리. 야, 이서영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숨죽이고 있다고 내가 모를 줄 아냐. 전 애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자 스토커입니다.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찾아오던 것이 이제는 폭력과 협박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서영 씨는 불 꺼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공포가 살갗을 파고듭니다. 이 얇은 문 하나만 뚫리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돈 내놔. 내가 꼬신 그 늙은이한테 가서 받아오라고. 돈 많다며. 300만 원이면 된다니까. 문 밖에 남자가 내뱉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 씨가 문화센터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녀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영 씨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립니다. 진태 씨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존엄이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돈이나 몸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어른. 그런 그를 이 더러운 시궁창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다. 내일은 그 영감탱이 집으로 찾아갈 줄 알아. 가서 다 불어버릴 거야. 내가 꽃뱀이라고.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고 다 말해버릴 거라고. 협박이 서영 씨의 이성을 끊어놓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진태 씨가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것. 그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도망쳐야 한다. 어디로든 그가 없는 곳으로.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를 받아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딱 한 곳.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주던 그 남자. 자신의 고독을 알아봐주던 그 쓸쓸한 눈빛의 남자. 서영 씨는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 들고 창문으로 향합니다. 1층이라는 게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을까요? 맨발로 창문을 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골목길로 뛰어듭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끔거립니다. 비에 젖은 여자.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맨발인 여자. 누가 봐도 미친년 취급하기 딱 좋은 몰골입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아저씨, 일산으로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적지는 결국 진태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일지 또 다른 지옥일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립니다. 다시 진태 씨의 집입니다. 그는 역시나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다 식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그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 진태 씨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귀를 의심합니다. 새벽 2시입니다.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를 사람은 없습니다. 딸 지은이도 아니고 경비실일 리도 없습니다. 혹시 강도인가? 순간 긴장감이 전신을 감쌉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울리는 벨소리. 딩동 딩동 딩동. 다급합니다. 애원하는 듯한 리듬입니다. 진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인터폰 앞으로 다가갑니다. 화면을 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인형. 진태 씨는 숨을 멈춥니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는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고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연한 눈빛,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서영 씨입니다. 그녀가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진태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무서워요. 제발요. 진태 씨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그녀가 왜 이 시간에 내 집 앞에 있는가? 이성을 되찾으려 애씁니다.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경고등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과 명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남녀가, 그것도 사제지간이라 불리는 두 사람이
새벽에 한 집에 있는다는 건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스캔들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녀가 주저앉습니다.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입니다. 맨발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맨발이 화면 구석에 보입니다. 그 발을 보는 순간 진태 씨의 이성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가 샀던 붉은 구두 대신 상처투성이 맨발로 찾아온 여자. 그녀를 이 차가운 복도에 내버려 두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판단이 앞섭니다. 진태 씨의 손이 도어락 해제 버튼으로 향합니다. 철컥.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진태 씨의 성역이 해제됩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진태 씨가 현관문을 엽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켜지며 두 사람을 비춥니다. 서영 씨는 진태 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쓰러집니다. 진태 씨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합니다. 몸이 불덩이입니다. 비에 젖었는데도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극한의 공포가 만들어낸 열기입니다. 진태 씨의 품에 안긴 서영 씨가 흐느낍니다. 죄송해요. 깔 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물이 진태 씨의 옷자락을 적십니다. 진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서영 씨는 욕실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진태 씨가 죽은 아내의 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박스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아내의 잠옷. 그것을 다른 여자가 입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배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헐렁한 잠옷을 입고 소파 끝에 앉아 있는 그녀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태 씨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게. 서영 씨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줍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진태 씨는 맞은편 소파에 앉지 못하고 식탁 의자를 끌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방어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쉬어요. 진태 씨의 말에 서영 씨가 고개를 듭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집니다. 고마워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주셔서. 그리고 저를 경멸하지 않아 주셔서. 경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진태 씨는 속으로 삼킵니다. 그녀의 손목에 난 멍 자국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흔적.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놈이 감히 이 귀한 사람에게 손을 댔단 말인가.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분노해줄 사람이 아니라 안심시켜줄 사람이니까요. 방을 쓰세요. 안방이 따뜻할 겁니다. 저는 거실에 있겠습니다. 서영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니에요, 제가 거실에서. 아닙니다. 손님을 불편한 곳에서 재울 수는 없죠. 들어가세요. 문 잠그고 편하게 자요. 진태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방 문 앞으로 걸어갑니다. 진태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적 없는 안방입니다. 그곳에 그녀가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진태 씨는 거실 소파에 눕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집. 평소와 같은 어둠이지만 공기가 다릅니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빛. 그리고 아주 작게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 그것이 진태 씨의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게 만듭니다.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젖은 머리카락, 하얀 발목,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 진태 씨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딸에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다는 충만함. 내가 아직 쓸모있는 남자라는 자각. 그것이 그를 흥분시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누워있는 이 밤. 두 사람은 그 어떤 행위보다 더 농밀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교합, 영혼의 섞임. 이것을 불륜이라 부른다면 세상 모든 공명은 죄가 될 것입니다. 새벽 4시. 비는 그쳤지만 정막은 더 깊어졌습니다. 진태 씨는 소파에서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를 내면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진태 씨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혹시 나오는 건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발소리가 소파 뒤에서 멈춥니다. 진태 씨의 등 뒤에 그녀가 서 있습니다. 거리는 불과 1미터. 그녀의 체온이 등 뒤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태 씨는 깨어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쉬려 했습니다. 잠시 후 서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독백 같기도 하고 잠꼬대 같기도 한 아주 작은 속삭임입니다. 저기, 선생님. 진태 씨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무시는 거 알아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서영 씨가 숨을 고릅니다. 선생님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동안 매일 밤이 지옥 같았는데 오늘은 꿈도 안 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진태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살려주셔서 고맙다니. 자신이 한 거라곤 고작 문을 열어준 것뿐인데 그녀는 그것을 생명줄로 여겼던 겁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죽어있던 나를 살려준 건 오히려 당신입니다. 마음속으로 외쳐보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서영 씨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불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태 씨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서라도 이 가여운 여자를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지켜내야겠다. 그것이 사랑이든 연민이든 상관없다. 진태 씨는 오늘 밤 자신의 남은 생을 그녀에게 저당 잡히기로 결심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습니다. 진태 씨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서영 씨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북엇국을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마치 신혼부부의 아침처럼 혹은 노부부의 일상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현관에서 익숙한 전자음이 들립니다. 진태 씨가 국자를 떨어뜨립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바닥을 때립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딸 지은이 반찬을 가지러 오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입니다. 막을 새도 없이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문이 열립니다. 진태 씨는 얼어붙은 채 현관을 바라봅니다.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들어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났어? 나 갓김치 담갔는데 맛 좀 보라고. 지은의 말이 뚝 끊깁니다. 그녀의 시선이 현관 바닥에 고정됩니다. 가지런히 놓인 진태의 신발 옆에 낯선 여자의 구두가 놓여 있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된, 하지만 분명 젊은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붉은 하이힐. 지은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집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진태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립니다. 부스스한 모습의 서영 씨가 나옵니다. 진태 씨의 죽은 아내가 즐겨 입던 잠옷을 입고 자다 깬 얼굴로 거실로 나옵니다. 선생님? 누가 오셨어요? 서영 씨가 지은을 발견하고 멈칫합니다. 세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흐릅니다. 숨막히는 정적. 지은의 눈이 서영과 진태를 번갈아 봅니다. 배신감, 경멸,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아빠, 지금 이 여자, 여기서 재운 거야? 엄마 옷까지 입히고? 지은이 소리를 지릅니다.
진태 씨는 눈을 감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되었습니다.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누가 봐도 추잡한 불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명예도, 딸에게 보여주었던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도, 그리고 서영 씨를 지켜주려 했던 다짐도 이 아침 햇살 아래서 산산이 부서져 내립니다. 지은이 들고 있던 김치통을 바닥에 던집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붉은 김치 국물이 현관 바닥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피처럼 이 집의 평화를 난도질하며 붉게 물들어갑니다. 서영 씨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칩니다. 진태 씨는 그저 멍하니 깨진 김치통과 엎질러진 국물을 바라볼 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문은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진태 씨의 성역은 침범당했고 그의 비밀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저 손가락질할 겁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고, 젊은 여자가 몸으로 늙은이를 홀렸다고, 더러운 소문은 날개가 달려 퍼져나갈 것이고 두 사람은 변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매장당하겠죠. 보호 본능으로 시작된 이 위험한 동거는 결국 파국이라는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태 씨는 이 벼랑 끝에서 서영 씨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딸의 경멸 앞에서 그녀를 부정하고 다시 자신의 성으로 숨어버릴까요? 선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계절은 봄이라고 했던가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희망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진태 씨의 인생에 찾아온 늦깎이 봄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꽃샘 추위보다 매서웠고 황사바람보다 더 눈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밤 폭로된 두 사람의 비밀은 아침 햇살 아래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딸 지은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식의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당함이 때로는 타인의 삶을 짓밟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난도질당할 위기에 처했고 한 사람은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불장난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절박했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 세상의 법정 위에 섰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추문, 스캔들, 노역. 그 차가운 단어들이 두 사람을 향해 쏟아집니다. 피할 곳 없는 이 비극의 무대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최후의 변론을 남길까요? 제사장의 막을 올립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처연한 이별의 순간을 목격할 시간입니다. 장소는 다시 문화센터 연습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춤을 추는 낭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은이 들이닥친 그곳은 이제 취조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던져집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서영의 뒷조사 자료들입니다. 대부업체 빚 내역, 전 애인의 도박 빚 보증, 그리고 야간업소에서 일했던 짧은 과거까지 서영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인쇄된 종이들이 흩날립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연습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거 봐요, 이서영 씨. 당신 이런 여자였어. 빚이 1억이 넘네. 이 돈 갚으려고 우리 아빠한테 접근했니? 노인네 구워 삶아서 한몫 챙기려고 작정했냐고.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안전한 도피처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들 사이에 숨겨진 진심, 진태에게 느꼈던 연민과 존경과 위로의 감정은 이 차가운 서류 뭉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은은 서영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우리 아빠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도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이야. 그 틈 파고들어서 뭐 좀 뜯어내려고 했나 본데. 사람 잘못 골랐어.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우리 아빠 돈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 지은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서영의 면전에 집어던집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서영의 가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얀 봉투 속에서 5만 원권 지폐들이 비죽 튀어나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신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고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아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서영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봅니다. 자신의 존엄이 저 돈다발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꽃뱀이 되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서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접근해서 죄송하다는 거야, 들켜서 죄송하다는 거야. 지은의 독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영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서영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습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숨을 헐떡이며 진태가 들어옵니다. 딸의 독설을 듣고 달려온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가슴을 부여잡고 떨고 있는 서영, 그리고 씩씩거리는 딸 지은. 지옥도가 따로 없습니다. 진태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지은이 아빠를 보고 소리칩니다. 아빠 잘 왔어. 내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왔어. 완전 사기꾼이야. 빚쟁이에다가 질 나쁜 남자랑 얽혀서. 그만. 진태가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이 여자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다 돈 때문이야, 돈. 그만하라고. 진태의 고함이 연습실을 뒤흔듭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입을 다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고성입니다. 진태는 지은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꽂혀 있습니다. 서영의 발치에 떨어진 현금 봉투. 그 초라한 돈다발을 바라봅니다. 진태가 무릎을 굽힙니다. 바닥에 엎드려 떨어진 돈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관절이 아파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더럽게 그걸 왜 주워? 지은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진태는 대답 없이 돈을 다 주워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봉투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지은아, 내가 던진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건 이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인생이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빠를 위해서. 아니,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내 아버지가 늙어서 노망난 늙은이로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게 창피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진태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립니다. 그는 서영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녀의 정수리를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사람은 돈을 노리고 나한테 온 게 아니다. 내가 외로운 내가 곁을 내어준 거다. 진태의 고백이 공간을 가릅니다. 지은은 충격에 입을 벌립니다. 아빠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래, 말이 안 되지. 30살이나 어린 여자가 나 같은 늙은이를 좋아할 리 없지. 나도 안다. 내가 돈 말고는 볼 것 없는 노인네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지은아, 돈 보고 왔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거짓말이라도 좋았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돈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은 사람으로 봐줬으니까. 진태의 진심이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고독과 서러움이 복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외롭고, 나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운 남자다. 그 절규 앞에 딸의 정의감은 힘을 잃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진태의 고백은 서영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서영은 생각합니다. 이 남자를 지켜야 한다. 자신 때문에 딸과 의절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 가족이라는 울타리만큼은 지켜줘야 한다. 서영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듭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독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아니요, 따님 말이 맞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진태가 놀라서 쳐다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저 돈 필요해서 접근한 거 맞아요.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소문나서 한번 꼬셔서 빚 좀 갚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따님이 이렇게 똑똑할 줄은 몰랐네요. 서영이 지은을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합니다. 일부러 더 천박하게, 일부러 더 속물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진태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미쳤다고 할아버지랑 진심으로 그러겠어요. 그냥 비즈니스였어요, 비즈니스. 근데 이제 다 들통났으니 재미없게 됐네요. 서영이 바닥에 있는 가방을 챙겨듭니다. 진태는 압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은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울고 있다는 것을. 진태는 다 압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순간 그녀는 정말로 비참해질 테니까요. 그녀가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만들어준 이 탈출구를 진태는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래, 알았다. 진태가 힘겹게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돈이 필요했다니 유감이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진태의 대답에 서영의 표정이 일순간 무너질 듯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영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습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은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봅니다. 승리한 건 자신인데 왜 이렇게 패배감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진태가 서영을 불러 세웁니다. 서영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진태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손에는 아까 주워 담은 돈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그 봉투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구두 주걱입니다. 늘 품고 다녔던 휴대용 구두 주걱. 진태가 서영의 발치를 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난번 빗속에서 신었던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진태가 몸을 굽힙니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서영이 놀라서 돌아봅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진태가 서영의 운동화 끈을 풉니다. 그리고 옆에 놓여있던 쇼핑백을 엽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샀지만 전해주지 못했던 그 붉은 구두. 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새 구두를 꺼냅니다. 신발이 엉망이네. 이런 신발로 어디 좋은 데를 갈 수 있겠어. 진태가 서영의 낡은 운동화를 벗깁니다. 서영의 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인 발. 진태는 그 발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서영의 입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진태는 대답 없이 묵묵히 새 구두를 신겨줍니다.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두입니다. 진태가 구두 뒤축에 주걱을 대고 발을 넣어줍니다. 딱 맞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 태어난 구두처럼. 진태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나한테 당신은 고마운 사람이었어. 그건 변하지 않아. 진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서영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지 않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1미터의 거리에서 서로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음에 새길 뿐입니다. 가요, 멀리, 아주 멀리 가서 다시는 나 같은 늙은이 만나지 말고
젊고 예쁜 사랑해요. 진태가 웃으려 애쓰며 말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뭅니다. 좋은 곳으로 가요. 내 인생의 비는 이제 그쳤으니까. 진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비는 그쳤다는 말. 그것은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의 장마가 끝났다는 고백이자 이제 당신은 비를 맞지 말고 햇살 속으로 걸어가라는 축복입니다. 서영이 깊게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새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집니다. 진태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딸 지은도 숨을 죽인 채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돈이나 젊음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봄날이었음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부러진 나뭇가지와 휩쓸려간 흔적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요함이 남겠죠. 진태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의 오해도 풀렸고 자신의 재산도 지켰고 세상의 비난으로부터도 안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리는 예전의 그곳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던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심장이 멈춘 세상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일 테니까요. 그는 빈 연습실에 홀로 서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늙고 초라하고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서영 씨가 남기고 간 낡은 운동화 한 켤레만이 그가 잠시나마 꿈을 꾸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태 씨는 운동화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봄은 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짧고 강렬했던 봄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센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수평선이 드러나죠. 해변에는 폭풍이 남기고 간 잔해들이 널려 있지만 햇살은 그 상처들 위로 공평하게 내려앉습니다. 진태 씨의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거대했던 해일.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스캔들이라 부르기엔 너무 아팠던 그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공정한 치유자입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팠던 상처에 딱지를 안 치고 새살을 돋게 하니까요. 진태 씨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집이 숨막히는 적막과 고독으로 가득 찬 무덤이었다면 지금의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실에는 하루 종일 음악이 흐릅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격정적이면서도 슬픈 그 선율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음악 사이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립니다. 쿵짝쿵짝. 누군가가 스텝을 밟는 소리입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춤. 사랑은 떠나갔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리듬은 아직 이 집에 그리고 진태 씨의 심장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별 그 이후 홀로 남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성장의 기록입니다. 오전 7시. 진태 씨는 주방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는 펴져 있고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돕니다. 식탁 위에는 1인분의 식사가 차려져 있지만 더 이상 그 빈자리가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커피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가볍게 스텝을 밟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기본 동작들. 몸에 힘을 빼세요.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진태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도 어렵더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이 춤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전신 거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녀와 함께 연습했던 문화센터의 거울과는 다르지만 진태 씨는 매일 그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의 늙은 육체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 듦을 인정하고 그 세월의 무게를 춤으로 승화시키려는 한 인간의 당당함이 서려 있습니다. 진태 씨는 혼자 춤을 춥니다. 파트너는 없습니다. 허공에 팔을 두르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아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태 씨에게는 보입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리운 그림자가. 그녀는 갔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는 진태 씨의 혈관을 타고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어른. 진태 씨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태 씨는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여행.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못할 일탈입니다. 도착한 곳은 남쪽의 작은 소도시.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역 앞 광장을 지나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진태 씨는 그 생경한 풍경 속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낡은 게시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온갖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곳에서 익숙한 이름 석자를 발견합니다. 진태 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힙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손을 뻗어 그 전단지를 만져봅니다. 종이의 까슬한 질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서영. 그녀입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진태 씨의 직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라고. 3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자신의 존엄을 바닥에 내던져야 했던 여자. 진태 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꽃뱀이라는 오명을 쓰고 떠나간 여자. 그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원장 이서영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진태 씨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숨어 지내거나 다시 그 지옥 같은 빚더미에 깔려 허우적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실 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상가 건물 2층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가서 문을 열고 잘 지냈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때 준 구두는 잘 신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만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는 압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그녀가 겨우 쌓아 올린 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자신은 고마운 은인인 동시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아픈 기억일 테니까요. 진태 씨는 전단지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찢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힌 부분입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그녀가 잘 살고 있다는 것,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 여행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진태 씨는 상가 쪽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행복해라.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진태 씨의 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그녀에게 닿기를, 자신의 안부가 전해지기를 빌며 진태 씨는 다시 역을 향해 발길을 돌립니다. 그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다시 집입니다. 주말 오후 딸 지은이 찾아옵니다. 1년 전 그날
현관에 김치통을 던지며 악을 쓰던 딸은 이제 없습니다. 시간은 부녀 사이의 앙금도 희석시켰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새로운 댄스복이 들려 있습니다. 아빠 이거 입어봐. 이번에 백화점 갔다가 샀어. 스판이라 편할 거야. 지은이 쑥스러운 듯 옷을 건넵니다.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댄스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사스럽다고 질색했을 딸이 이제는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태 씨가 옷을 받아들며 웃습니다. 고맙다, 색깔이 아주 곱구나. 지은이 식탁에 앉으며 넌지시 말합니다. 아빠 요즘 얼굴 좋아 보여. 문화센터 다니는 거 계속 하실 거죠? 그래야지. 내 유일한 낙인데. 지은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할 말이 있는 눈치입니다. 아빠. 응. 그때 그 여자분 말이야. 진태 씨의 손이 멈춥니다. 1년 동안 금기어였던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잇습니다. 나 원망 많이 했지.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세웠잖아. 그분한테 사과도 못했는데. 아니다. 진태 씨가 딸의 말을 자릅니다. 내가 사과할 일 아니다. 너는 내 할 일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이해했을 거다. 진태 씨는 딸을 안심시킵니다. 사실은 지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보여준 눈물, 그리고 그 여자가 보여준 마지막 태도에서 두 사람이 단순한 돈거래 관계가 아니었음을 딸로서 인정하기 싫었을 뿐 같은 여자로서 느꼈던 겁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은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회라며. 우리 아빠 무대에 서는 거 구경 가야겠네. 꽃다발 제일 큰 거 사들고 갈게. 진태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무언의 끄덕임 속에 수만 가지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용서, 이해, 그리고 화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한 번 부서졌었지만 더 단단한 접착제로 다시 붙여졌습니다. 이제 진태 씨는 딸 앞에서도 떳떳하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숨어서 하는 도둑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는 취미가 되었으니까요. 드디어 문화센터 발표회 날입니다. 대기실은 짙은 화장을 한 노인들로 북적입니다. 반짝이는 의상, 한껏 부풀린 머리, 모두가 20대로 돌아간 듯 들떠 있습니다. 진태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가슴에는 행커치프 대신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참가번호 1번 김진태 회원님, 준비해주세요. 스태프의 외침에 진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심장이 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두려운 두근거림이 아닙니다. 설렘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분 좋은 박동입니다.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섭니다. 커튼 틈으로 객석이 보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딸 지은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 그들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은퇴한 전무 김진태가 아닌 춤추는 남자 김진태로 지금 이 순간 무대에 오르는 건 단순한 장기자랑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의 고통과 치유, 그리고 성장을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조명이 켜집니다. 핀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춥니다. 진태 씨가 걸어 나갑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꼿꼿한 허리,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집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보고 있나요? 당신이 가르쳐준 그 뻣뻣했던 제자가 이제 혼자서 무대에 섭니다. 음악 큐. 강렬한 탱고 리듬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옵니다. 진태 씨가 눈을 뜹니다. 그의 눈빛이 변합니다. 강렬하고 뜨겁게. 그가 첫 스텝을 내딛습니다. 쿵. 바닥을 울리는 구두 굽소리.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파트너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허공을 감싸 안고 있고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상대와 교감하고 있습니다. 회전, 정지, 다시 회전.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슬픔,
기쁨, 그리움, 그리고 자유. 그는 지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5년의 세월이 그의 손끝과 발끝에서 춤으로 피어납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입니다. 화려한 기교도 없고 젊은이들처럼 빠르지도 않지만 그의 춤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추는 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땀방울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납니다. 진태 씨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닙니다. 그저 춤을 사랑하는 한 남자, 자유로운 영혼일 뿐입니다.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선생님 손을 잡았던 날, 선생님의 손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시간을 살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때 선생님께 춤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을요. 화면이 분할됩니다. 왼쪽에는 무대 위에서 땀에 젖어 환하게 웃고 있는 진태 씨. 오른쪽에는 지방의 작은 연습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활짝 웃고 있는 서영 씨. 두 사람의 미소가 닮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그 구두를 신고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위험한 불청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구원자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짧고 강렬했던 계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진태 씨가 마지막 포즈를 취합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활짝 편 자세. 서영 씨도 아이들 앞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합니다.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시간.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여전히 제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쿵쿵쿵. 선생님의 심장도 뛰고 있겠죠. 우리의 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니까요. 두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밟는 스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경음악이 점점 커지며 화면 가득 두 사람의 춤추는 실루엣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마지막 자막.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음악의 잔향만이 길게 남아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파동을 일으킵니다.